자, 물질의 연소에서 고체의 연소입니다. 물질이 뭐 고체인 위험물도 있고 액체인 위험물도 있고 뭐 화학물질 중에선 기체인 것도 있는데 고체인 것들이 연소를 할 때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표면 연소는 목탄, 코크스, 금속이 되겠고 분해 연소는 목재, 석탄, 종이, 섬유, 플라스틱, 증발 연소는 양초가 파라핀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파라핀, 나프탈렌, 유황이 증발연소, 자기연소는 오류위험물 중에 고체에 해당합니다. 이 표면연소나 분해연소, 증발연소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물질이 연소를 하는 게 표면연소인지 어떤 물질이 연소해야 분해연소인지 각각의 연소에 따른 가연물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좀 구분해서 외우는 방법으로는 자, 목탄이 숯이에요. 숯. 나무를 태운 거죠. 근데 분해연소에 있는 목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상태는 이제 불 타기 전에 목탄은 한번 불에 태운 거죠. 자, 불 타기 전의 것은 분해 연소에 해당하고 한번 불에 태운 것은 표면 연소에 해당합니다. 자, 표면 연소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표면에서 바로 불 타는 건데 한번 이제 불에 태운 것들이나 바로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돼서 나무로 연료를 만든 숯이 될 거고 코크스는 약간 석탄 같은 뭐 연탄 같은 느낌의 그런 석유에서 추출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코크스, 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에서 불에 타기 때문에 표면 연소에 해당하고요. 분해 연소는 목재, 나무죠. 나무를 가지고 종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섬유,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 연소에 목탄이 들어갔으니까 분해 연소에는 석탄이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가 가장 구분하기가 헷갈리는 내용들이라서 나름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를 잘 구분을 하시고요. 증발연소라는 것은 이렇게 고체 상태가 있는데 양초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양초는 심지의 끝에서 불이 납니다. 자, 불이 나는 원료는 여기 있는데 불은 공중에 떠서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양초에 있는 것이 녹아서 녹은 게 증기로 되면서 그 증기가 타는 게 증발연소이기 때문입니다. 나프탈렌도 마찬가지고 유황도 양초와 같은 형태로 그 증기가 타는 거기 때문에 증발연소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자기연소는 오류위험물이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 안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위험물 중에서 고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고체의 연소 중에서 자기연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소의 종류와 가연물을 틀리게 연결한 것, 증발연소는 가솔린 알코올이다, 분해연소는 목재 종이다, 표면연소 코크스 목탄, 자기연소는 에테르 나프탈렌 아니고 오류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연소가 되겠죠. 자, 액체연소에 증발연소, 분무연소, 등화연소, 액면연소가 있는데 자, 증발연소가 앞에 페이지에서 고체 연소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나왔죠. 자, 그래서 증발연소를 하는 물질은 이제 파라핀, 나프탈렌, 유황도 있고 아예 사료위험물도 증발연소다라고 한 번에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사료위험물은 석유, 알코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발연소에 해당하는데 사료위험물 중에서 좀 몸집이 큰 중유 뭐 이 정도 가는 사료위험물은 분해연소에 또 들어갑니다. 좀 세분화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액체는 기본적으로 사료위험물의 경우에 증발연소를 하게 되지만 이런 분해연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무, 등화, 액면이라는 이 말의 뜻 자체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에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액체 연소의 형태로 이런 명칭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 연소도 마찬가지로 확산, 예혼합, 폭발이라는 말들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에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에 기체 연소에 쓰이는 용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이제 다음 중 고체의 연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액체의 연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이 붙는 그 온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입니다. 가연성 물질을 가열했을 때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에 도달하는 최저 온도라고도 구체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인화점과 발화점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점화원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점화원이 있으면 인화점이라고 할 거고, 점화원이 없으면 발화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점화원이 없는데 왜 불이 나나요? 점화원이 없더라도 이 주변의 반응열에 있어서나 아니면 주변이 너무 뜨거운 경우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이제 반응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화점의 온도들을 한번 볼게요. 이 온도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이 낮은 온도고요. 위로 갈수록 인화점이 높은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시면 이제 좀 별표로 쳐둔 부분이 기억하셔야 될 인화점이고, 전반적으로는 다 사료위험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료위험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인화점이 낮으면 특수인화물, 인화점이 높으면 사석유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품명만 알고 계시면 그 안에서의 위험물 인화점을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마다 인화점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품명을 딱 보고 이제 얘가 몇 석유류에 해당할지 그거를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 같은 품명 안에서 어느 게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해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 중에서는 에틸알코올이 더 불이 붙는 온도가 높고요. 톨루엔 벤젠, 아세톤 중에서는 톨루엔 벤젠이 1석유류 비수용성, 그리고 아세톤이 1석유류 수용성입니다. 보통 비수용성이 수용성보다 인화점이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세톤이 더 낮은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화점이 뭐 꼭 항상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성 안에서 어떤 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이디아산이라고 해서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산, 산화프로필렌, 이런 위험물들이 있어요. 자, 이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인화점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디아산, 온도계처럼 인화점이 높은 걸 위에 쓴 거고 낮은 거를 아래에 쓴 거예요. 이氧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테르, 이 순서대로 인화점이 높고 낮습니다. 그 안에서 인화점의 온도까지 기억을 하신다면 실기시험에서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氧화탄소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이氧화탄소에 대한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화점이 영하 30도씨인 물질에 대하여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인화점이 영하 38도씨인 물질에 대하여 산화 반응식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특수인화물의 경우에 이런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화점을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발화점에서는 온도의 자릿수가 일단 굉장히 다르죠. 인화점은 영하로 내려가는 반면에 발화점은 400도, 300도, 200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을 때 불이 붙는 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야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세톤이 진짜 극명하죠. 인화점이 영하 18도씨였는데 발화점은 465도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유난히 발화점이 낮은 애가 있어요. 바로 황린인데요. 황린은 삼류 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자,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인데, 황린 34도씨래요. 근데 우리가 여름철에 34도씨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황린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황린은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마치 인화점 같은 34도씨 온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氧화탄소의 경우에도 이제 발화점이 90도씨다. 그리고 유황은 232도씨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발화점입니다.
문제에서 이황화탄소를 설명할 때 인화점이 뭐 영하 30도씨이고 발화점이 90도씨인 위험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거, 이황화탄소, 벤젠, 아세톤, 초산메틸 이렇게 있는데, 발화점에 대해서는 낮은 거 생각하면 황린이 제일 낮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황린이 없는 만큼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온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화점에 대한 순서를 구분해야 되는 거, 즉 품명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꼭 맞추셔야 하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연소 범위는 연소를 할 때 가연물하고 산소의 비율이 몇 %가 적절하냐, 이거를 범위로 나타낸 값인데요. 이 연소 범위의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 적은 양의 가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 붙는 거고, 상한이 높을수록 위험, 가연물이 많이 있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거고, 연소 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넓을수록 위험, 조금 있어도 불이 붙고 많이 있어도 불이 붙는다는 거니까 또 위험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 범위 안에서 불이 나더라 라고 하는 실험으로 이렇게 정해진 값입니다. 휘발유나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휘발유에 대한 연소 범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했지만 요즘은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 디에틸에테르, 그리고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여기까지는 좀 연소 범위를 알고 계시면 위험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인화점으로 힌트를 주는 것 같이 연소 범위에 대한 힌트로 주는 그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은 어떤 것이 연소 범위가 더 넓은지 좁은지 이런 문제로도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별표를 친 부분까지는 연소 범위를 기억을 따로 하시길 바라고요. 연소 범위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거는 커 보이고 어떤 거는 작아 보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낮은 값 분의 높은 값 빼기 낮은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주의하시고, 단위는 없습니다. 요 연소 범위를 알아야 위험도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소 범위를 기억하시면 필기, 실기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자, 물과 접촉되었을 때 연소 범위 하한값이 2.5%인 거,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수소가 나오고요. 이나칼슘은 포스핀이 나오고, 과산화칼륨은 과산화죠.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나오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이렇게 수소의 연소 범위, 포스핀,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하한값이 2.5%인 것은 이제 탄화칼슘에 대한 내용이므로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이 위험물이 어떤 것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그 생성 물질의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연결이 되죠. 필기 문제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실기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 강의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화점 측정기도 필기, 실기에서 둘 다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류 위험물을 인화점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특수인화물인지 1석유류인지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렇게 온도를 정하는 기준은, 뭐 휘발유가 온도가 몇 도다 이런 걸 구하는 기준은 이런 인화점 측정기에 위험물을 넣고 불을 붙여봐서 어떤 온도에서 불 붙는지를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밀폐식 인화점, 뭐 개방식 인화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태그 밀폐식, 신속평형법, 클리브랜드 개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태그 밀폐식, 신속평형법, 펜스키 반텐스 밀폐식까지는 뚜껑을 닫고 불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클리브랜드 개방식은 이제 뚜껑을 열고 불을 붙이는 방법인데, 태그 밀폐식의 경우에는 시험 물품을 5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50ml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약간 종이컵에 믹스커피 타는 그 정도의 물의 양만큼 이제 시료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이 태그 밀폐식이고요. 신속평형법은 빠르게 측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조금만 넣고 2ml만 넣고 측정하는 방식이 신속평형법입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개방식은 시류컵의 표시선까지 시험 물품을 채운다는 게 특징이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인화점 측정기에 명칭을 쓸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인화점 측정기의 시험 물품의 용량을 가지고 그 측정기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는 이제 공기 중에서 스스로 자연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연발화의 경우에는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열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에 의해서 발화하는 경우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오류 위험물이 그렇고요. 산화열은 산소랑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열이 나서 발화하는 것. 건섬유는 특히 불포화 결합이 많은 그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안에 산소를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이 발생한단 말이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발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발효열은 이런 부패에 의해서, 탭이나 먼지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거고, 흡착열, 중압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고체 연소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 어떤 자연 발화 열의 근원이 되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연 발화가 생기는 조건은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 생기고요, 습도가 높으면 생기고, 표면적이 넓으면 생기고, 발열량이 크면, 열 전도율이 작으면 생기는데, 다른 것은 뭐 가연물, 물에 타기 쉬운 조건하고 비슷해요. 근데 습도가 높을 것, 이게 정전기 방지 방법에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방지가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또 불이 난다고 하죠. 자, 습도가 높은데 왜 불이 날까요? 습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여름에 음식 상하는 것 같이 그런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는 방지될 수 있지만 자연 발화의 입장에서는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발화를 방지하려면 이 조건들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통풍이 잘 되게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게 해서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게 하고, 열의 축적을 방지해서 온도를 낮추고, 정촉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인데요. 빠르게 하는 것들을 피하면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물질과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옳지 않은 것은 셀룰로이드의 경우에는 흡착열이 아니라 분해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형태와 해당하는 에너지원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착열은 목탄이나 활성탄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고온체의 온도는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다맘적색, 피 색깔이고, 온도가 높을수록 엄청 하얀색, 용접할 때 나오는 그런 색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온도마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경향이 있구나. 일단 외우진 마시고요. 이 문제를 기출문제 푸시다가 보시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온체의 색깔을 낮은 온도부터 옳게 나열한 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 순서대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